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경우 상속에서 배제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양육을 게을리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향후 5년 동안 가족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아이를 책임지지 못한 걸 미안해하기는커녕 돈까지 가로채는 행위. 양심에 맡길 수 없으면 이렇게 법과 제도로 강주할 수밖에 없겠죠. 늦었지만 정말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4월 29일) 목요일 이승원의 명랑시사, 오늘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명랑 인터뷰에서는 국무회의 도입이 확정된 이른바 구하라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뉴스 원정대에서는요, 오늘 발표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과 여당 추천 국회 법사위원장 소식, 그리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황운하 의원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또 욕설과 폭행으로 경비원을 쓰러뜨린 50대 여성 사건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명랑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데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의 인권 침해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를 주름 잡은 화제 말말말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의결됐었죠. 앞으로 5년 동안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이 계획에 일명 구하라법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이 법안을 당초 추진했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일명 구하라법, 이게 네. 원래 이제 의원님이 추진했던 법안인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고요. 네. 천안함 사건 때도 그랬고, 구하라 씨, 가수였던 구하라 씨 사건 때도 그렇고, 엄마나 아버지가 아이들이 어릴 때 돌보지 않고 버리고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천안함 사건 때 장병이 세상을 떠났고, 세월호 때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보험금이 나오고 연금이 나옵니다. 네. 구하라 씨는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보지 않던 부모가 떠난 자리에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그 아이가 남기고 간 돈의 절반은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합니다. 네.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것이 슬퍼서 엄마는 죄책감에 아이가 하늘에서라도 행복하길 바라고 유가족을 도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돈에 눈이 멀어서 그 돈을 뺏어가는 제도. 네. 대한민국은 그렇게 되면 그 부모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맞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돌보지 않았던 경우 피상속인, 그러니까 구하라 씨의 직계 존속 엄마로서 구하라 씨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은 네. 기본적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다. 상속 결격 대상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하라법의 내용입니다. 네. 사실은 그런데 구하라 씨, 네네. 구하라 씨 이제 사건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정말 예. 공분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오셨는데 지금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의원님이 추진했던 그 법안이 국회에서 예. 통과한 것이 아니라 아니죠. 네, 지금 네. 이거는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잖아요, 최근에. 네. 그래서 네. 뭐가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마을이나 리조트 화재 사건이 생기면서 거기서 아이들이
네. 수십 명이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금이 나옵니다. 네네. 그때도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 아이를 내팽개쳤던 부모가 보험금이 나오니까 네. 반을 뺏어가게 되는 거죠. 음. 보험회사 그냥 그 부모에게 반을 줍니다. 기르지 않은 부모에게. 그렇군요. 네네. 천안함 때도 그랬고 세월호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모는 그런 돈을 받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법을 만들었죠. 네. 그러고 나서 구하라 씨 사건이 생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건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구하라 씨 사건이 생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아이를 돌보지 않고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돈을 가지러 오는 부모에겐 그 자격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분이 일었고 10만 명의 입법 청원이 구하라 오빠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네네. 그래도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았지만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네. 그래서 법무부가 다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법무부가 이거에 대한 검토가 수없이 있었지만 만들지 않았던 거죠. 네. 수십 년 동안. 네네. 그런데 이번에 구하라 씨 사건이 커졌고 저희가 국회에서도 여러 번 공청회를 했고 그래서 법무부가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가부에서도 이번에 이걸 발표하면서 가족 건강가정 기본계획, 네. 4차 기본계획에서 구하라법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우선 아이를 돌보지 않은 부모는 아이의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런 취지의 법무부의 법안이 입법 예고가 됐고 또 국무회의를 통과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법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뭐냐면 그 법은 실제로 전 세계 일본에게밖에 없는 상실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아서 예를 들면 옛날에 사무라이 시대, 막부 시대에 막부가 자기의 재산을 큰아들에게만 준다든지 아니면 둘째 아들에게만 주기 위해서 나는 저 아들은 장애가 있어서 재산을 안 줄 거야. 저 아들은 나를 부양하지 않아서 재산을 안 줄 거야.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제도처럼 그 제도와 유사하게 우리에게 이제 그 제도를 상실제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와서 그 제도의 구하라법의 내용처럼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살아 생전에 네. 저 엄마는 나를 안 돌봤으니까 나는 저 엄마한테 재산을 안 줄 거야 라고 소송을 걸어놓고 세상을 떠나면 그 엄마에게 주지 않는 이런 식의 법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떠날 줄 알고 나를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재산을 안 줄 거야라고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되는 법이 지금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 그 구하라 씨처럼 세상을 떠났지만 구하라 씨의 유족이 저 엄마는 아니에요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보탰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구하라법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국무회에 통과된 법은 이제 일본에 있는 상실 제도를 가지고 온 법이라서 살아서 예를 들면 엄마하고 아빠가 헤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빠가 전처의 자식들을 향해서 저 아이들은 나를 부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아이들에게 내 재산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소송을 걸 수도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네. 그러니까 네. 예, 구하라법의 내용도 담겨져 있지만 더 위험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어서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구하라 양과 같은 사례를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것을 논의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법이 어떻든 법사위에 오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구하라법으로 우리가 명칭되었던 그 상속 결격의 내용이 같이 법사위에서 논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굳이 이렇게 상속권 상실 제도를 넣은 이유, 조금 어렵게 만든 이유가 있었을까요? 구하라법처럼 원래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상속 결격입니다. 네네네. 기본적으로 아이를 돌보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결격입니다. 그렇죠. 라고 하는. 박탈하는. 네네. 예, 그것이 바로 구하라법의 내용인데 이제 민법을 그렇게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실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만들어서 만드는 김에 네네. 부모가 자식에게 나를 부양하지 않았으니 나는 저 사람에게 재산을 주지 않을 거야. 네네. 라고도 할 수 있게 하고 네. 그리고 아이가 살아 생전에 저 엄마한테 난 재산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안 줄 수도 있게 하고 이런 식의 내용이다 보니까 취지가 들어가긴 했으나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그 법안이 국회로 오면 다시 한번 논의가 되겠군요. 이 부족한 부분 예. 그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조금 진일보했다고 하는 것은 네. 기존에는 이런 그 내용이 계속 제기가 되었음에도 천안함, 세월호, 뭐 구하라 양의 사건 등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무부에서 안을 내지 않았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네, 네.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네. 해서 구하라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신 그 구하라법 말고 네.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공무원 예, 구하라법. 그렇습니다. 예. 6월 달에 시행이 예고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례였습니다. 네. 딸이 1살 때 엄마가 이 딸을 버리고 갑니다. 네. 그래서 그 이 딸이 성장을 해갖고 32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소방관이었는데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딸이 남기고 간 연금 이 네. 모든 게 딱 절반 반 땡 해가지고 그 엄마에게 가는 거죠. 엄마는 32년 동안 돌본 적이 없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네네. 공무원 연금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공무원 연금이 가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가 공무원 구하라법, 소방관 구하라법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6월 23일. 깔끔하게. 네네. 그렇죠. 이번에 6월부터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엄마가 연금을 매달 90몇만 원씩 갖고 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 향후에 갖고 가는 것을 못 갖고 가게 되는 거죠. 소급 적용이 가능한 거군요. 이거 소급이 소급이라고 아니라 표현할 수는 없군요. 네네. 그렇죠. 앞으로 진행돼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 법이 적용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늦게라도. 공무원, 군인도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근데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네네.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맞게 통과되는 작업이 이제 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이것에 맞게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법안이 조금 더 이제 그 나중에 통과가 되더라도 일단 구하라 씨의 경우, 그러니까 구하라 씨의 네. 어머니의 경우에는 적용은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법안이 구하라 씨,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예, 아빠가 이제 구하라 씨를 키웠잖아요. 네네. 거기는 벌써 끝났습니다. 소급 적용도 안 되고 네. 끝났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슬펐던 건 이 엄마는 하나도 돌보지 않았잖아요. 아이가 그렇죠. 정작 필요로 할 때. 네네. 근데 변호사를 통해서 그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엄마에게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건 이제 그래서- 끝난 사안이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구하라법 그러기 전에 사실 이 법을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네. 어떻든 소급 적용이 안 되고 그게 끝났고 이 아빠나 오빠가 엄마를 상대로 계속 소송을 거는 것이 너무나 난자당하듯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기 때문에 네. 이제 소송을 중단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이제 제4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에 이제 이 구하라법이 네. 이제 포함됐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밖에는 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네. 근데 엄마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떠납니다. 혼외자의 경우이죠. 네네. 그럴 경우에는 아빠가 아이를 기르고 싶어도 출생신고를 하려면 소송을 4번을 걸어야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번이요? 출생신고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법에는 법률원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네. 아이의 출생신고는 모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부의 아빠는 출생신고를 거의 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아이를 고아원에 버리고 네. 다시 그 아이를 입양하는 형태로 친부임에도 불구하고 입양하는 형태로 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을 2015년부터 계속 개정해오기 시작해서 네.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엄마의 존재를 모르거나 엄마가 아이 출생을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 이유 없이 네. 그럴 경우에는 아빠도 출생신고를 DNA만 네. 검사해서 친부인 게 확인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이 그리고 해인이법 네. 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혼부의 아빠도 출생신고를 좀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여기서 네, 이런 문제로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갖고 계신 미혼부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네네네. 출생을 못하고 출생신고를 못하고 학교를 못 갔는데 이번에 하민이라고 하는 아이가 네네. 8살이 됐는데 학교를 못 갔어요. 아, 엄마는 다른 남자랑 법률혼 관계고 네. 하민이 아빠하고 사이에서 하민이가 태어났죠. 네. 엄마가 출생신고를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하는 나이는 거죠? 출생신고를 하면 법률혼인 남자의 성을 따고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래서. 법률혼인 남자하고는 벌써 관계가 틀어졌고 네네. 이혼은 하지 않았고 네. 근데 친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부의 아기로 출생신고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었던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엄마하고 아빠 사이가 안 좋으면서 엄마가 그 아이를 네.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출생신고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망신고서에 무명여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올라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엄마가 어떻든 그 아이를 출생신고를 감옥에서라도 하게 됐는데요. 이 아이는 끝내 친부의 성을 못 따고 다른 사람의 성을 따고 사망신고서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국무회에서 하게 된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네네. 이 혼외자라고 하는 네. 그 혼외자의 경우에 이렇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혼외자라고 하는 명칭도 좀 바꾸고 네. 그래서 저희는 생부가 있을 경우에 네. 아이는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고 생부의 성을 엄마가 법률혼의 다른 남자랑 있건 뭐건 상관없이 아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빠의 성을 따서 출생신고를 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는 법을 이번에 또 추진 중이고 네. 그렇게 이 건강가정기본계획에도 그렇게 네네.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죠.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어요.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했었죠. 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 4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네. 이제 추천했습니다. 이제 위원회에서 누구누구를 그렇죠. 이제 한번 올리자 이름을 추린 거죠. 어떤 사람들이 후보로 올랐습니까? 원래 이제 3명 정도를 원래 했었는데 네네. 뭐 법상으로는 3명 이상이고 이번에 4명을 지금 3명 후보로, 이상이군요. 예, 네네. 추천을 했습니다. 네. 이제 4명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이 추미애 장관 그때 같이 차관을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 그때 하마평이 올랐었어요. 그때도 총장이 될 수 있다 하마평 올랐는데 그때 윤석열 총장이 됐었었고 네. 기억은 나겠지만 그 후에 검찰 떠난 후에 청와대에서 감사위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좀 문제가 돼서 안 됐었습니다. 지금 됐고 구본선 고검장이 있는데 네. 구본선 고검장은 이 추 장관이 첫 검사 인사할 때 그때 고검장으로 승진해서 대검 차장 검사를 지냈던 사람이고요. 네. 지금 이제 그 문무일 총장하고도 근무를 같이 했던 인연이 있고 배성범 연수원장도 있는데 배성범 연수원장은 예전에 서울중앙지검 할 때 조국 장관 등 그 수사를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네네. 배성호 지검장도 지금 되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지금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네. 유력한 지금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꼽혀왔는데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4명이 올라갔군요. 언론에서는 주로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군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보였던 것 같아요. 제외된 이유가 아무래도 김학의 사건 때문입니까? 일단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후보위원들을 추리는 회의가 열렸었는데 아무래도 피의자 신분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사법적인 부담도 있는 거죠. 네.
그와 더불어서 사실은 그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뭐 변호사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정권 차원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네네. 왜냐하면 추천위원회가 뭐 능력, 인품, 도덕성, 청렴성 이런 거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수사 중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좀 곤란했다 여러 이렇게 가지. 보이고 네. 특히 이제 법학 전문 교수들, 뭐 법원 행정처, 대한변협 회장 이런 분들 들어와서 추천을 한 거거든요. 네. 아마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사 중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아마 제외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문자도 들어왔는데 그 추천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고 어떻게 위원이 되는지 이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무튼 네. 위원들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9명인데 네. 학식과 덕망을 갖춘 3명입니다. 학식과 덕망까지 갖춰야 돼요. 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변호사도 아니어야 되고 그분들은. 근데 여성도 한 명이 포함이 돼야 되고. 누구요? 여성. 여성도. 예. 네. 거기다가 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네. 그리고 법원 행정처. 행정처에서도 네. 당연직으로 뭐 들어가는 분들이 좀 있고 그런 그래서 식으로 9명 정도. 9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그렇군요. 특히 뭐 이번에 변협의 회장이 네.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이성윤 지검장이 좀 부적절하지 않냐라고 안에 이제 위원회 들어가는 직전에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렇군요. 네. 그거 이성윤 지검장 말하는 거 맞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아, 그랬던 사연이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과정은 추천위원회가 이제 후보군을 이렇게 4명을 올렸고 그러면은 이 박범계 장관은 이 중에 한 명을 대통령에게 이제 제청하는 그런 절차죠. 네, 제청하면 뭐 특별한 사유 없으면 총장으로 지명하셨던 이제 갈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네. 4명 중에 누군가를 이제 지명하느냐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김호수 전 차관 이야기가 가장 유력하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는 윤석열 전 총장 검찰총장으로 지명했을 때 같이 이름이 거론됐던 사람이기도 하고 네. 종전 법무부 장관 3명을 거치면서 보좌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국정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손발을 맞춰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검찰 내부에서 또 친화력이 좋다라는 평가도 있는 모양입니다. 네네. 그런 면을 여러 두루두루 이제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개혁의 그 방점을 찍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개혁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요소가 되는데 네. 그 면에서는 또 이제 조난관 차장 검사도 굉장히 유력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상으로는 뭐 박범계 장관이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방향성. 국정 철학으로 그 같아야 얘기를 된다. 했었죠. 네. 이제 야권이나 뭐 언론에서 비판을 했던 측면도 있긴 한데 막 국정 철학 그 부분은 검찰 개혁의 어떤 포인트를 둔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호수 차관이 그래도 좀 조금 근접하지 더 않나. 유력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한 명을 본인이 이제 제청하면 그 사람을 지명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아마 이성윤 지검장도 아마 고려가 됐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뭐 또 진통을 겪을 또 것이다. 논란이 있을 뭐 것이다. 그것을 아마 위원회 단계에서도 아마 판단했을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은 뭐 우리 손정희 변호사 말대로 김호수 전 네. 차관 아니면 조난관 대행 음. 두 사람 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정권이든 해당 장관이 추천하는데 국정 철학과 반대되는 사람을 추천하지는 않을 테고 그거는 여야 뭐 누가 집권당이 됐든 간에 마찬가지 네. 상황이었죠. 네, 오늘 국회에서는 또 법사위원장 추천도 있었어요. 뭐 정청래 의원 얘기도 있었고 여러분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이 그렇죠. 내정됐나 봅니다. 정청래 의원이 좀 많이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 위원장, 그렇죠. 법사위원장은 뭐 3선 이상이 위원장은 어디 3선 이상 돼야 되고 보통 그렇죠. 네. 정청래 의원 법사위에 있었던 것은 저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문체부 이런 데 많이 있었고요. 법사위는 없었던 걸로 제가 정청래 기억을 하고 네네.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의 이제 SNS 통해서 하고 싶다, 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많이 피력을 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3선에 박광원 의원이 지금 내정이 됐고요.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표명했습니다. 뭐 당에서 뭐 그런데 어떡하냐 받아들이겠다라고 네. 쿨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쿨하게 SNS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 뭐 박광원 의원은 소위 뭐 온건파 뭐 이렇게 분류된다고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정청래 의원이 거론이 많이 됐는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양해를 좀 부탁한다. 아마 당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지였냐면 그래도 강성인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오면 아무래도 지금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라는 게 야당의 목소리인데 네. 앞으로 야당과 협치해서 조금 더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좀 온화한 그나마 색깔이 좀 덜한 분을 이제 선임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사정을 설명하니까 정청래 의원도 나는 자리 욕심 탐내지 않는다. 네. 내가 못할 것도 아니지만 이런 글을 올리셨거든요. 아쉽지만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모 의원은 뭐 정청래 의원이 되면 우리는 땡큐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했겠죠. 네. 그나저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를 내일 선출하잖아요. 30일이 내일이니까 내일 선출하는데 일단 법사위원장직은 야당은 아직도 미련을 이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새롭게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새로운 원내대표들끼리 좀 얘기를 하도록 하지 해서 좀 아직까지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은 뭐 배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내일 돼봐야지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이후에 아마 원내 지도부가 또 구성이 되면 지금 있는 윤호중 대표랑 또 얘기도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때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뭐 기조상으로는 지금 기조는- 법사위원장을 뭐 여당이 네. 야당한테 양보할 뭐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야당 반발 때문에 박병석 의장이 네. 이제 5월로 하자. 그래서 첫 본회의에서 진행하자 이렇게 결정을 좀 했다고 합니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나중에 조금 찾아보도록 하고요. 내일 일단 그 기류가 형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당선됐던 분이 있죠. 바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인데 이 이제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의원으로 당선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죠.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네, 이 일은 선거 관련된 소송은 단심제입니다. 네. 대법원에서 한 번 하고 그걸로 이제 결정이 나기 때문에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공직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걸 나가려 그러면 일정 기간 90일입니다. 일정 네. 기한 내에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가야 사퇴를 되는데 하고, 네. 이 경우 지금 사실은 사직원은 제출을 했는데 네. 공무원을 정식적으로 경찰을 그만둔 게 아니라서 이거 당선 무효 아니냐라고 선거 당선 무효 소송이 됐던 거거든요. 네.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그래도 정확하게 의사 표시하고 사직원이 제출된 거라면 그때부터 수리됐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만둔 걸 봐도 무방하다라고 해서 네. 결국은 지금 황운하 의원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대법원에서 일단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당시 경찰청에서는 의원 면직, 그러니까 조건부로 나중에 면직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은 이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이 그 의원 면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네.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으로는 공무원이 사직서를 내도 수리가 돼야지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게 이제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대법원 판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법조인들이 있는데 우리 공직선거법에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53조 1항에서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네. 사항 가면은 공무원이 사직원을 접수할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도 네. 이 규정은 만약에 그 사표를 냈는데 그 결정권자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은 이 사람은 선거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불측의 그렇죠. 손해를 발생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조항을 넣었던 것 같고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그래서 사표를 수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이 사직원 수리가 지연된 여하에 대한 타당성과 상관없이 그냥 네네. 제출하면 그만둔 거다.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이 이걸 제출했을 때 그만둔 거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건 아니어서 당선 무효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기결이고요. 첫 판례예요. 이런 사례의 첫 판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제 울산시장 선거 네. 관련해 가지고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직권남용죄 등등으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요 사건에서 뭐 금고 이상의 형이라든지 집행유 이상이 난다 그러면 사실 이건과 관계없이 네네네. 또 의원직이 좀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사건에서 일부 지금 불기소가 되긴 했지만 네. 일부 기소해서 재판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뭐 또 한 고비 넘었지만 네. 이게 뭐 또 다른 최종적으로 재판. 해야 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판결이 또 하나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통합진보당 의원들인데요. 의원직 반환 소송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그 의원직 상실이 정당하다라는 판결이고요. 네. 그러니까 김미, 김재현 그 이에 이제 5명 의원들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휘학인 소송에서 상고심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해산되면 이 정당 소송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소속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마땅한 논리적 기결이라는 거예요. 네. 위법하기 때문에 정당을 해산했는데 국회의원은 활동을 하게 해주면은 정당 해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네. 정당이 해산되면 그 소속 국회의원직도 상실한다는 게 이번 판례로 확인된 겁니다. 뭐 근데 사실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거 기억에 이제 까마득한 느낌도 드는데. 2014년부터 그렇죠. 문제가 됐고 2016년에도 한번 2심 판단이 나왔는데 아. 2심 판단에서 지금 대법원 나오는데 4년 5년 걸렸죠. 우리 한교안 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 그랬죠. 해산 결정 받고 네. 그 당시 이석기 전 의원 뭐 문제되고 그거 지휘 확인을 구했던 게 2010년 4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5년 만에 결국은 아니, 이제 최종 결정이 난 겁니다. 대법원 판단이 기본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유독 저는 오래 그래서 좀 그 걸린 부분은 좀 걸까요?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뭐 사실 개인적 순서는 생각이긴 정하기 한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만약 결정한 거하고 지금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김재현 전 의원이라든지 뭐 이상규 전 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 지금 뭐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 그러니까요. 사이에.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휘 확인을 구하는 게 시의성이 있는지. 그 지금 와가지고는 이렇게 그냥 소외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좀 뒤늦게 판단하는 거는 조금 너무 늦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한 1, 2년, 2, 3년 판결하는 경우 있는데요. 그렇죠. 네네. 이렇게 몇 년씩 판결을 늦어지면 이렇게 지연된 정의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네. 정의라는 것도 시적절하게 빨리 판단을 내려줘야 사회가 정리되고 안정화되는데 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대법원에 계신 분들이 이 사건을 맡기가 싫었던 그게 걸까요? 이게 만약 지금 이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의원들한테 손을 들어줬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의원들도 네. 패소하는 결과가 된 건데 그것을 이렇게 끌어서 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 네. 그게 지연된 정의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참 오래 걸렸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를 짚어보죠. 아파트 주차장 차단기 있잖아요. 이것을 제때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욕설을 했는데 무려 40분을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군요. 40분간 욕설을 하고 폭행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난 26일 오전 10시 반경에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네. 경비원 B씨는 60대 남성이었는데 이 A씨 50대 여성이 이 왜 빨리 안 여느냐라고 이제 40분간 욕설을 내뱉은 혐의를 받고 있고 모욕,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네. 심지어는 일부러 차량문 세게 얼어가지고 이 경비원 부딪히게 하는 폭행까지 있었고 말도 안 돼. 근데 이 경비원은 지체장애 6급을 앓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네. 쓰러져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질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라도 뭐 무슨 쌍욕을 하면서 꺼져라, 뭐 눈이 어떻게 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욕을 했다라는 건데 네. 4분도 아니고 40분을 이분은 욕을 정말 이거는 갑질을 상상이- 넘어서서 네. 굉장히 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텍스트로만 읽어도 참 부르르 떨리는 그런 내용들인데 저희 준비한 음성이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잠깐 들었는데도 욕이 뭐 삐삐삐삐거릴 삐삐 소리가 나요, 수밖에 욕을 지금. 계속 하니까요. 욕을 한 너무 5분 동안 하기도 어려운데 40분 동안 이렇게 욕을 한다는 게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소리를 한다라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저는 뭐 본 적은 없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아니, 생각해도. 사실은 저도 뭐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 자주 출입하지만 네. 출입하다 보면 그 경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체크해야 되죠. 체크해야 되죠. 네네. 왜냐하면 체크하지 않으면
또 뭐 불상의 차량 출입시켰다고 또 입주자 대표나 뭘 입주자들이 하거든요. 그렇고. 요즘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네, 어쩌면 출입을 좀 더 당연한 거고 그냥 네. 협조해주면 그만인 건데 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욕설을 하고 네. 폭행을 가하고 글쎄 이것도 뭐 갑질의 일종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건 생각이 갑질을 듭니다. 넘어서 너무 하여튼 무섭다는 느낌이 드는데 손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욕설뿐만 아니라 차량 문을 밀어서 넘어지게 하고 이분은 정말 병원까지 실려가셨잖아요. 네. 50대 여성 어떤 처벌, 어떤 혐의를 받게 됩니까? 일단 모욕, 폭행, 업무방해죄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막 형량이 높은 형량은 아닌데 그래도 좀 적절한 배상금이 가해질 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요즘엔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 수사기관에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 지금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니까 진단서가 나온다. 그러면 네.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차량 문을 세게 열었다면 또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어서 도구를 활용한 뭐 이렇게 됩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뭐 운행하면서 문을 탁 열린 것 같진 않아서 정차된 상황에서 그 문을 열었다고 하면 특수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상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꽤 진단이 나올 수도 있는 이 정신과 네. 치료만으로도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당장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이 충격 때문에 뭐 대인기피도 네.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충격이 사실 평생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비원 입장에서는 그 몸에 대한 상처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가 위자료도 정말, 청구를 네.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면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일단은 한번 좀 조금 뭐 법이 이런데 좀 작용을 해야 됩니다. 누가 들어도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경미원분이 이제 지체장애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네네. 경비원이나 여러 가지 주차 관련 중에 이제 장애 진단 받으신 분들이 꽤 해요. 그분들의 어떤 고용을 해주는 장애인 고용 지원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좀 불편하더라도 좀 참으실 수 있는 배량과 좀 뭐라고 배려 이게 네. 좀 필요하죠. 이건 함께 사는 세상 아닙니까? 불편하게 한 게 아니라 당연한 임무 수행, 업무 그렇죠. 수행을 했는데도 이렇게 반응하니까 저희들이 참 음성 들으면서도 화가 납니다. 다시 한번 화가 나네요. 4821번님 욕하는 대회 나가면 1등 하겠네요. 이렇게 무심하게. 다른 정말 욕 잘하는 사람한테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40분이나. 네. 그 못된 여자 다시는 그런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6887번님 같이 분노해 주셨습니다. 문자 감사드리고요. 오늘 원정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손장희 변호사 그리고 박지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주는 인간지능 AI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색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임용 취소된 일베 7급 공무원 자택서 발견된 건입니다. 예,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서. 그렇군요. 이제 기억나요. 임용 취소했다는 그 공무원 소식을 그렇습니다. 예전에 기사로 접했는데 그 얘기인가 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연장선이 돼서 자택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 발견된 건 물음표를 찍어 놓으셨군요. 알겠습니다. 나가지 마시라고. 저도 궁금한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떤 사건입니까? 일단은 지난 7월에 A 씨가 7급 공무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본인이 7급 공무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일간베스트 줄여서 일베라고 하는데 일베라는 곳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그렇죠. 네. A 씨가 합격 소식을 일간베스트에 올렸어요. 작년이죠, 작년. 예, 작년. 10월. 네. 예. 일베 공무원 논란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으니 네. 임용을 막아달라 이런 글이 올라오면서 이제 촉발이 된 건데요. 네, 기억납니다. 예. 네. 글쓴이는 김 씨에 대해서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이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렸고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서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또 촬영을 해서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그냥 지금 한 세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화가 나는 일인데. 벌써 화나죠. 네, 임용은 취소가 됐습니까? 논란이 커지자 이제 경기도는 네네. 1월 A 씨의 임용 자격을 취소하고 경찰에 이제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네. A 씨는 이 모든 게 임용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취소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네. 이의를 제기했고요. 네. 경기도는 A 씨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번 달 초에 임용 취소 결정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네. 임용이 취소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예. 결정이 내려졌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고 그런데 이제 뭐 압수수색 뭐 집에서 뭐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압수수색이 들어갔나 봅니다. 예. 네. 서두에 제가 집에서 뭐가 발견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경기도는 임용을 취소하면서 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2월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네. PC에서 네. 또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 자, 어떤 영상이었냐고 하면 네. 성기구 사진, 네. 또 특정 여성들의 속옷 사진, 샤워부스 안에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그런 사진 등의 네.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A 씨는 이런 사진을 2018년 일간베스트 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지금 압수수색한 결과 압수한 그 물량이 굉장히 방대하다고 해요. 아,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 한두 굉장히 건이 아닙니다. 많군요. 그래서 오늘 네. 일단 A 씨를 돌려보낸 것으로 나타났고요. 계속 이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네. 어떤 지금 문제가 있냐면 샤워부스를 촬영을 했는데 이게 신체가 다 드러난 게 아니라 약간 흐릿하게 나왔어요. 네. 이게 과연 불법 촬영물이냐 뭐 네.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 조사하고 있고 네. 조만간 A 씨를 다시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리신 분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네, 결국은 범죄가 드러났군요. 이런 거와 이번 케이스와 좀 유사한 일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또 있습니다. 네. 올해 초에 초등학교 임용고시 합격한 20대 A 씨를 둘러싼 논란인데요. 네. 지난 2019년 인터넷 DC 인사이드에 네. 입에 담지 못할 또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교대를 비하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지방교대생들은 수준이 떨어진다. 맞아야 정신 차린다. 원숭이다. 이런 비하글은 물론 특정인의 부모에 대해서 아주 폐륜적이고 네. 성적인 모욕도 좀 포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A 씨는 당시 게시글로 인해서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됐고요. 신상이 또 공개되기도 했는데 네. 이후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고 아. 상황은 상황은 조금 진정되는 듯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앞선 지금 A 씨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네. 경기도 공무원. 합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전에 이제 얘기도 취소가 됐고 이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또 청원이 등장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교사로서 네. 자질이 없는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좀 막아달라. 어. A 씨의 임용 자격을 박탈해달라. 이런 청와대 그 청원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직업도 아니고 특히 이제 교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교육청으로 발령을 받으면 언제든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고 네. 지금 어딘가에 이미 임용이 돼서 교사로 재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게 여러 이제 언론들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됐냐. 네. 근데 교육청에서는 A 씨가 교사로 재직 중인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고요. 네. 민원이 접수돼야 움직인대요. 아직까지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밝혔고 근데 다만 이런 네. 인성을 가진 분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좀 생각을 해보면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뭐 특정인 부모에 대해서 폐륜적인 글까지 올리는 사람이 예. 이게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람들 웬만하면 안 그렇죠. 변하잖아요. 근데 폐륜적인 욕설 또 이런 성적인 사람이- 모욕까지 네. 담겨 있으니까 이런 분이 아이들을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상황을. 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어쨌든 교육청은 이 사람이 교사로 재직 중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여기까지 밝혔네요. 예, 계속 문제를 삼아야지만 뭔가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간지능 AI 최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준비한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한 주간 우리를 놀라게 했던 말말말 MC 장원 씨와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이어갑니다. 지난주 휴가 복귀 이후에 격리됐던 군 장병들에게 정말 부실한 급식이 제공돼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또 다른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군 인권센터에서요, 이 육군 훈련소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그 제보 추가로 공개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이제 그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네. 그 8일에서 한 열흘 동안 이제 샤워를 안 시키고 이제 화장실 가는 걸 이제 통제했다라는 걸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제보를 저희가 좀 입수를 해서 오늘 공개를 했는데, 이제 화장실을 단순하게 제한한 게 아니라 이제 그 5시간마다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네. 2분 동안만 사용하게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저희가 이제 제보를 입수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분을 넘으면 이제 그 기관병들이 조교들이 이제 욕설을 하면서 너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 못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폭언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면 10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욕을 하거나 뭐 벌레 같은 XX라고 얘기를 하는 네. 이런 문제도 있었고, 외부에 알리면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그 말까지요?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세한 욕은 제가 여기 방송이라서 그렇겠죠. 조금 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동물을 이제 빗대서 한다던가, 네. 이런 뭐 예를 들면 여성 비하적인 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섞으면서 이제 이렇게 그 훈련병들에게 얘기를 했고, 네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네. 훈련병들끼리 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어떤 그 왜냐하면 화장실- 그러한 반인권적인 통제 상황을 잘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를 들어 화장실이 밀리면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는 육군훈련소장이 그런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 훈련병들을 소장에게 따지거나 더 상급자에게 따져야 되는데 네네.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밀리는 훈련병에게 다른 훈련병이 막 뭐 체근한다든지 왜 그렇게 하냐라고 면박 준다든지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고, 새치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근데 이게 소장님,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지,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심해진 건지, 그리고 정말 타이머로 2분을 쟀다라는 건지 조금 더 2분을 쟀어요. 정확하게 2분을 밖에서 재고 있고, 그 네. 2분이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막 욕설하고. 욕설이 시작되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훈련병들이 이제 소변을 이제 못 보니까 네. 그 시간에 그 보급된 물도 사실은 500ml밖에 안 되는데 네. 그것조차도 잘 안 마시게 되고, 그리고 우유를 마시게 되면 이제 배변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주어진 우유도 안 마시고 하는 이런 약간 좀 포수용소나 노예 수용소에서 볼 법한 일이 21세기에 버젓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안에서 벌어졌다는 게 좀 충격적이죠. 네. 이게 5시간마다 화장실을 2분간 갈 수 있고, 그걸 놓치면 정말 10시간 동안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는 저희가 1차 때 얘기한 게 이제 바지에 오줌을 쌌다라는 얘기가 사실상 이제 맥락을 그러네요. 유추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바지에 오줌을 쌌다라고 해서 좀 약간 믿진 않았거든요. 너무 믿기가 어려운 얘기죠. 네, 사실은. 그렇죠. 사실 네네. 설마 그랬는데 설마죠. 네.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는 그게 맞았고, 제가 추가로 왜 그런지 이제 제보를 받아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디테일한 인권 침해가 네. 있었기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육군 훈련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매주 월요일 날 입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입소를 하게 되면 다음 날 PCR 검사를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 날인 수요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 3일 동안 양치나 세면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2차 PCR 검사를 할 때까지 또 이제 씻질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약 8일에서 10일이 걸리는 거죠. 샤워를 못하고 8일, 10일을 그냥 버텨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회생활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보더라도 연면적을 따져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샤워나 이런 것들을 헬스장이나 이런 거에 다 통제하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네. 그렇다면 그런 기준을 해서 이렇게 좀 하면 될 텐데, 사실은 그 이제 일과 시간 이후에 일과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훈련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네. 그러면 아침부터 그러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씻을 수 있게끔 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제 강력한 통제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코로나 발병이 제로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 제로라는 실적주의 때문에 이러한 그 비인도적이고 네네. 굉장히 이 문제가 많은 대규모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건 지휘관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육군 훈련소의 좀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해병대랑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병대는요. 네.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면 네. 샤워를 재개를 합니다. 1차에서 음성이 나오면 네네네. 왜냐하면 독립집단군에서 1차에서 음성이 나오면 네. 사실상 방역 차원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의 어떤 거리를 두고 샤워를 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확진자가 나온다면은 그거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사실상 훈련병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거면 네. 예. 그런데 우리 안보 상황이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입소 인원이 이제 전역하는 인원들이 개월수가 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18개월이 끝나면은 이제 나가는 인원들이 제대하는 인원이 있고 네. 다시 입소하는 인원이 있어서 이제 병력의 수급을 맞춰야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대한 방역 조치를 하면서 그 수급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확진자가 안 나야 된다는 강박증이 작동하니까 네. 다른 것들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네. 예,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휘관이 그냥 단순히 간과했다, 실수다 이렇게만은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하게 조금 유별나게 하는 것인가, 문제가 될 만큼 이렇게 심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9760번님 이제 문자 주셨는데 지금도 육군 훈련소는 똑같군요. 욕과 욕으로 끝나는 명령. 저는 99군번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이게 늘 사실 있었던 건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발각이 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육군 훈련소에는 여러분들이 뭐 경악하지 못할 그런 사건, 경악을 금하지 못할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네. 아주 과거에 이제 한 2005년도에 인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제대로 못했다고 네. 훈련병에게 그 화장실에 묻어 있는 인분을 강제로 먹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뭐 얼마 전에는 이제 10주기가 되는 노우빈 훈련병이라는 훈련병이 행군하고 갔다 와서 네. 그 뇌수막염 증상인데 감기 증세라고 네. 생각하고는 기억납니다. 의무병이 이렇게 타이레놀을 처방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이제 모든 입대 장병들이 뇌수막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댓글을 다신 분이 네. 99군번인데 자기는 욕설을 들었다라고 하는 게 네. 사실상 그 환경의 패턴만 바뀌어서 그렇지 네. 욕설하는 거는 지금이나 과거나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조교가 잘못했냐? 아니죠. 조교가 욕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든 거는 육군 훈련소장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시스템도 반인권적 시스템도 그 사람이 제대로 이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 방역을 하는 것입니다. 방역은 의료조치고 네네. 방역은 의료조치이지 방역은 방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의료적 조치에서도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 WHO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소장님,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참 공분을 일으키는 일인데, 얼마 전에 그 사진 한 장이 공개됐잖아요. 네네. 부실 급식 논란. 네. 지금 국방 예산이 50조가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52조죠. 52조. 네. 그리고 그 네. 가운데 이제 식단비가 1조 6천억 원 맞습니까? 그 정도 될 그 겁니다. 정도.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부실급식 논란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건 누가 돈 떼먹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구조는 전혀 아니고요. 네, 네. 우리군 돈이 없어서 이러한 부실급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네.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는 거죠. 저희가 작년 10월에 36사단에서 벌어진 부실식단 격리자에 대한 네. 그것을 사진과 함께 폭로를 했고 네. 이 당시 시스템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은 일반 병사들이 먹는 것은 이제 자율배식이거든요. 네네. 근데 격리한 병사들은 자율배식에 참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게 식수 계산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배급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다. 자율배식하는 사람과 애초에 자율배식이 불가능한 사람을 같은 자율배식의 시스템 안에 넣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대는 자율배식을 먼저 실시하지 않고 격리자들을 먼저 챙기는 행보관이 있거나 주임원사가 있으면 네. 이런 부대에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이제 자율배식을 하고 끝난 나머지 것들을 갖다 주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시스템에 점검을 해야지 지휘관의 어떠한 노력 여하만을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쪽은 격리된 병사들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락과 같은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죠. 네. 빨리 지역사회의 급식업체랑 계약을 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식단에 맞게끔 네. 골고루 이렇게 배식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저희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국방 관료들이 기등으로 듣다가 결국은 이사단까지 나왔고 1년을 참다 못하니까는 결국은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자기네들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한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는 전쟁이나 작전에 실패하는 것도 문제지만은요. 네. 배식에 실패한 장성은 용서가 안 된다는 병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민심을 정확하게 못 읽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지만 뭔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이제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요청을 오늘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인권위가 이제 그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실태조사는 연구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 맡겨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네. 직권조사는 대규모 인권 침해나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인권위가 직권으로 빨리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가 이 조사를 빨리 할 수 있게끔 국민들이 이제 또 인권위에 전화를 하셔서 이제 빨리 직권조사를 예, 네. 그거 하라고 이 위원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직권조사를 빠르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한 주간 회자됐던 화제 말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이분, 이 코너의 은유 시인. 이거는 제가 문장 작성한 거 아니에요. 네. 은유 시인이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달 MC 장원입니다. 네, 비달. 은유 시인 이 표현 어떻습니까? 우리 작가분이 써주신 것 같은데. 너무 과분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과분하다고 합니다. 네, 마음에 듭니다. 근데 네. 이런 표현을 좀 들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좀 부끄럽네요. 예. 네, 비유의 달인에서 한 발 더 나가셨어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요. 환영입니다. 네.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정말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도 말들이 정말 화끈합니다. 첫 번째 말들을 들어보시죠.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것도 괜찮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말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더 잘 나갈 수 아직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오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진행자인 김어준 씨를 향해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것도 괜찮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제 홍 의원은 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함께 출연해서 이 정치 현안에 관해 토론을 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 주제에 관해서. 그래서 네. 방송을 마무리하려는 순간 급작스럽게 질문 하나 해도 되냐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방송에 나오면서 나도 고통을 많이 받는데 양심껏 나오고 있다라면서 개인적으로는 불만을 가진 게 없다. 그런데 여론과 많은 데이터가 지금 그러니까 이 뉴스공장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네.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것이 훨씬 좋다.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김어준 씨는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면서 더 잘 나갈 수 있다. 아직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또 재치 있게 맞받아 쳤는데요. 네. 그런데도 홍 의원이 이제 말을 끝맺지 않고 김 씨에게 하차를 여러 차례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아, 그 이후에도 계속요? 네, 그래서 이제 맞은편에 있던 이 송영길 의원이 네. 이 조중동을 비롯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방송이 더 많다라면서 이 종일 편파 방송하는 종편도 많다라고 이제 거들기도 했었습니다. 홍문표 의원님이 네. 나는 이제 방송에 나오면서 나도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불만을 가진 게 없다. 어느 쪽인지 좀 헷갈리는 발언이긴 한데 네. 어떻게 보였습니까? 일단 생방 중에 이런 말이 나왔네요. 네, 저도 이 방송을 봤는데요. 네네. 이 주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 주제가 다 마무리되고 끝에 이렇게 말을 꺼내신 걸로 봐서 네. 다분히 의도되고 준비된 발언인 것 준비를 같다라는 하셨겠죠.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느낌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네. 이 홍문표 의원이 제가 알기로 4선 의원이실 겁니다. 네. 네, 4선 의원이시고 이제 나이도 이제 고령에 들어서셨죠. 70세가 넘으셨는데 네. 최근에 저희 방송에도 나오셨어요. 네. 근데 의원직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본인의 말씀대로 본인도 그런 삶을 사신 것 같지는 않은데 끝까지 다 이렇게 될 때까지 그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남한테는 또 다른 조언을 하시니까 와닿지 않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그만두라는 것을 되돌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죠? 한시장원 씨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군요. 본인의 삶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그 음성을 당시 생방송에 못 들었고 댓글을 봤는데 4428번님이 네.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저렇게 생방송 중에 진행자 면전에 대고 그만두라고 말하는 거는 위험한 발언이다. 네. 자칫 언론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런 또 댓글을 네. 남기셨는데요. 맞습니다. 어쨌든 김어준 공장장이 지금 달성하고 있는 청취율은 역대급이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앞으로 잘 나간다고 하니까요. 예.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20까지 뚫어보는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의 네. 이제 이런 직업적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본인 그런 네. 거를 이제 민감하죠. 타인이 네.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요즘 시대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네. 그런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세 글자로 줄이자면 딱 그거죠. 이제 남이사. 남이사. 네.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네, 두 번째 말로 넘어갈게요. 류호정은 어디 의원이에요? 네. 어떤 분이 하셨나 봤더니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의 말입니다.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류호정은 어디 의원이에요? 정의당이요. 네. 어디서 이런 말이 네. 나왔습니까? 네, 지난 26일이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전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전 대표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입법을 요구하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천막 농성장을 찾아서 격려를 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방명록 서명을 부탁받고 진행을 하다가 나온 말입니다. 황 전 대표는 방명록에 이 앞쪽에 적혀 있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이름을 보고 네. 류호정 의원은 어디 의원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이 최승재 의원이 당황한 모습으로 그 정의당이요라고 답을 한 그 상황을 들으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자 유호정 의원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와 함께 분발하겠습니다라고 적었고요. 네. 여기에 황 전 대표가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직접 의원님을 왜 몰랐겠냐, 고마워서 반어법을 쓴 건데 표현이 매끄럽지 못했다 이렇게 사과의 댓글을 달았다라고 합니다.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거랑 좀 다른 얘기 같은데요. 네, 이게 매끄럽지 못한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통 네. 이 좀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보통 정치인이라면 네. 오히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모르는 이름이나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보통은 아는 척을 하려고 하지 보통 모르는 노력하죠. 척을 하진 않거든요. 네네. 네,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그 약간 1년은 어쨌든 좀 정치권에서 떠나 계셨잖아요. 그렇죠. 약간 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네.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그리고 됩니까? 또 개인적으로 이제 21대 국회에 좀 아픔이 있으셔가지고 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네. 그 이름을 뭐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류호정 의원은 좀 이야기가 다른 게 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던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예 이 정치권 소식, 시사 소식에 이 관심을 끊지 않는 이상 모르기가 더 힘든 이름인데 진짜로 모르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말씀대로 정말 반어법을 쓰신 거라면 약간 모른 척 뭐 이런 느낌이요? 네. 반어법을 쓰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 그 반어법을 쓰신 의도가 뭔지 모르겠으나 그게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면 네. 굉장히 잘못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차례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네네. 어떤 사건들이 어떤 일들이 좀 기억나십니까? 대표적으로 네. 지난해 8월이었죠. 국회 분홍 원피스 차림으로 등장을 해서 네. 호응과 비난이 동시에 나오면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원피스가 완판됐다는 소식도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국회의원이 꼭 남들이 생각하는 딱 이렇게 정형화된 모습의 정장을 꼭 입고 갈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류호정 의원이 거기에 화두를 좀 던졌죠. 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그리고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삼성전자 간부가 기자증을 발급받아서 이 마음대로 국회에 드나드는 것을 폭로하면서 또 주목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순간 기억이 안 났어요. 사과합니다. 이러면 깔끔할 걸 네. 너무 좀 피해 가시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네. 좀 듭니다. 이럴 땐 그냥 죄송하다. 네. 잠깐 헷갈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솔직하게 사과를 하시면 좋을 텐데 그 댓글 다신 것도 제가 보니까 네.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네. 사실 기분 나빠하지 할 건지 말 건지는 이 당사자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을 시작하면 그게 또 사과처럼 안 보일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네, 마지막 말 사실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지막 말 들어볼까요? 윤여정, 딴 남자 안 사귄 것 고맙다. 벌써부터 기분 나쁜데요. 가수 조영남 씨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네.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가요? 네, 다들 뭐 잘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지난 26일에 거머쥐었죠. 네. 이 가수 조영남 씨가 그 일 이후에 이제 중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남긴 말입니다. 이 수상이 확정되자 마치 내가 상 탄 것처럼 전화가 쏟아진다라면서 네.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자격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조심스러워했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네요. 이러고 네. 아무 말도 안 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전화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하면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 놓고선 뒤에 말을 또 계속 하셨어요. 네. 네, 결국 그 여자가 나한테 바람 피운 남자에 대한 통쾌한 복수를 한 것 같다라면서 다른 남자, 그러니까 윤여정 씨가 네. 다른 남자 안 사귄 것에 대해 한없이 고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이혼을 하신 게 1987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윤여정 씨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이혼 사유에 대해 밝힌 적이 없는데 네. 이제 조영남 씨가 본인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윤여정 씨의 수상 이후 이렇게 전 남편인 조영남 씨가 인터뷰를 해서 이제 기사가 쏟아지자 많은 사람들이 좀 불쾌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남자 안 사귄 것에 대해서 하나씩 고맙다. 이건 뭐 뒤끝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네. 뭐라고 이 리액션을 해야 될지조차 모를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맥락을 참 알 수 없는. 네. 조영남 씨의 발언은 일단 뭐 얘기를 이미 하셨지만 MC모 네. 씨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상황에 네. 대해서 뭔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셨는지. 그러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만 골라서 다 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 네. 뭐 정 인터뷰를 거절하기가 불편하셨으면 그냥 축하한다. 덕담. 그 정도만 하셨으면 딱 적당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마저도 사실은 안 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축하한다 하고 네. 덕담하고 끝나면 될 일을. 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조금만 말을 잘못해도 숟가락 얹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개인사로 얽힌 사이고 아주 수십 년 전에 이혼을 한 사이니까 그렇죠. 기억도 안 날 만큼 시간이 흘렀어요. 네. 본인이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말을 이어가시다가 이런 또 워낙 조영남 씨가 또 말씀을 독특하게 하시고 직설적인 편이긴 한데 이번에는 굉장히 큰 말실수를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근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네. 이게 완전히 남남이잖아요. 네. 사실은 뭐 수십 년 전에 이혼한 사이고 네. 너무나 기쁜 날에 네. 왜 이분을 그렇게 경쟁하되 언론들이 인터뷰를 하는 걸까요? 저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요. 예. 네. 이제 소위 이제 인터넷 용어로 어그로를 끈다라고 하죠. 부정적인 이슈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수, 클릭수를 높이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네. 누구나 지금
전 국민 모두가 축하하고 싶은 이 순간에 네. 꼭 이런 식의 어그로를 끌었어야 하는가. 이 기자로서 좀 부끄러워해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쾌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시상식에서 이제 네. 아들들 때문에 네. 일을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이제 위트 있게 위트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아들들한테 차라리 뭐 인터뷰를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왜냐면 어쨌든 축하한다, 뭐 존경한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올 테니까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 두 분에 대한 이야기도 네. 굉장히 재밌게 위트 있게 이제 윤여정 씨가 표현을 하셨지만 그렇죠. 네. 늘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이 계속해서 배우 생활을 했던 이유는 두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어쩔 맞아요. 수 없이 네. 생계형으로 연기를 해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 발단이 된 것이 사실 조영남 씨와의 관계가 그렇죠. 틀어지면서부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 이야기를 네. 굳이 전화 인터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기사로 낸 것이 전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658번님이 정말 낄끼 빠빠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낄끼 네.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는 뜻이죠. 네. 네. 아, 문자 주셨고 7568번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네. 그리고 9770번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죠. 이런 걸 이슈화하려는 언론이 더 문제입니다. 이런 문자를 함께 주셨습니다. 어쨌든 윤여정 씨한테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네,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MC 장원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